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어떤 빌드업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월드컵 본선에서는 어떤 빌드업을 보여줄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표팀의 빌드업에 대해 다룰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벤투 감독이 후방 빌드업에 집착한다, 혹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을 때도 과연 한국의 빌드업이 월드컵에서도 통할 것인지 의문을 가지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벤투 감독이 후방 빌드업에 집착한다는 것은 한창 벤투 감독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왔을 때 생겨난 잘못된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현재 국가대표팀은 경기를 운영할 때 볼을 점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이 아닌데요. 하지만 대표팀이 후방 빌드업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재작년에는 김판곤 당시 감독 선임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대표팀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판곤 위원장의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빌드업을 단순히 후방에서 볼을 점유하는 플레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좁은 시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드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을 소유했을 때 우리가 준비해온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짧은 패스로 풀어가거나 경기를 지배하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것도 빌드업이라고 하지만 역습을 하거나 롱패스로 공격을 전개하는 것도 빌드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김판곤 당시 위원장이 이야기하기로는 대표팀은 상대에 따라 경기 플랜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고, 벤투 감독이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 즉 빌드업 과정을 볼을 소유하고 점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판곤 위원장은 대표팀이 벤투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대표팀의 큰 틀을 잡을 때 상대에게 볼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축구를 하기보다 우리가 주도하는 축구, 좀 더 능동적인 축구를 선택했고, 벤투 감독도 대표팀의 방향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대표팀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경기를 주도해가는 것에 있고, 능동적인 축구는 대표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강팀과 약팀을 가리지 않고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 많은 팀들이 선택하고 있는 축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는 한국을 상대로 많은 팀들이 수비 라인을 내리고 수비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우리가 준비해온 공격을 주도적으로 펼칠 때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기를 주도할 때 준비해온 빌드업 패턴을 가지고 확실한 방향성을 가진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의 최종 예선을 생각해보면 당시에 한국은 10경기에서 4승 3무 3패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고, 3위 시리아부터 5위 중국까지 한국과의 승점 차가 3점 이내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할 뻔했던 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국의 볼 점유율을 살펴보면 한국을 상대하는 팀들이 수비적으로 경기하면서 한국은 평균적으로 볼 점유율이 60%가 넘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한국 대표팀은 볼 점유율이 높지만 팀이 추구하는 공격 패턴이나 경기 스타일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팀이었습니다. 볼 점유율이 높지만 경기가 답답하다고 느껴졌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반면에 이번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는 우리가 볼 점유율이 66.8%로 여전히 높은 볼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기를 주도했을 때 공격수들의 스위칭 플레이처럼 벤투 감독이 원하는 공격 작업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것이 지난 월드컵과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답답한 경기를 펼칠 때보다 우리가 준비한 경기 패턴으로 확실하게 승리를 거둘 때가 많았고, 성적도 지난 월드컵 최종 예선에 비해서 승점도 8점이나 많고 득실차도 지난 월드컵에서는 플러스 1이었다면 이번에는 플러스 10으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처럼 지난 월드컵 때보다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벤투 감독이 빌드업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김판곤 위원장은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수적인 우위를 가져가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의 주변에는 상대팀보다 언제나 선수의 숫자가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비라인에서부터 볼을 전개할 때 수비라인 앞에 황인범과 정우영, 그리고 이재성과 권창훈 같은 선수들까지 적극적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도 볼이 있는 지역에서 우리의 선수 숫자를 훨씬 더 많이 배치시켜 놓고 상대의 압박을 받지 않는 선수에게 볼을 전달하면서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볼을 안정적으로 점유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상대가 압박하는 방향을 분석하고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을 전개할 때 상대팀은 보통 우리의 패스를 한쪽으로 유도하면서 우리의 빌드업을 좁은 공간으로 몰아넣고 여기서 강한 압박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때 벤투 감독은 상대가 어떤 방향으로 압박을 펼칠지 분석해 놓았다가 상대가 압박을 시도하는 순간 비어있는 반대편 공간으로 빠르게 볼을 전개하는 플레이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 한국이 볼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상대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쪽으로 모여들면 이때 한국은 역으로 상대의 압박을 활용해서 상대의 수비에 빈 공간을 찾고 빠르게 빈 공간을 향해서 패스를 보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대표팀이 추구하는 축구가 볼을 소유하면서 짧은 패스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공간을 찾고 빠르게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축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의 공간을 빠르게 공략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 짧은 패스도 주고받지만 과감한 롱패스도 자주 시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김판곤 위원장은 설명합니다. 따라서 대표팀에서 황인범이나 김민재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상대팀이 강한 압박을 걸어올 때 빈 공간을 향해서 정확한 롱패스를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한국이 빌드업 과정에서 황인범의 공백을 크게 느꼈던 것도 상대의 공간을 공략할 때 정확한 패스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 상대가 공격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공격수가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뛰어들어가고 수비 라인에서 뛰어가는 공격수를 향해 롱패스가 나가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최종 예선에서 아시아권 팀들을 상대로 할 때는 상대팀들이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는 상대가 강한 압박을 걸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볼 점유율을 높이기보다는 한국이 상대팀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빌드업 패턴이 자주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봤던 대표팀의 경기와는 또 다른 스타일과 빌드업 패턴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벤투 감독이 훌륭하게 대표팀을 이끌어오고 있는 만큼 월드컵 본선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